전 세계가 히토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네. 바다 밑에는 히토류가 여기저기 왕창 있습니까? 육상의 전체 매장량보다 800배 와. 이상의 히토류가 해저 퇴적물에 매장이 되어 있다. 이런 핵심 광물들이 석유보다도 더 몇 개의 나라에 편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플러스, 바다 깊은 곳에 묻혀있는 귀한 자원 해저 히토류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윤미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히토류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급부상하는 것 같은데 네. 앞에 해저자가 붙었습니다. 네. 이 해저 히토류 이것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선 히토류가 이제 주목받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2010년도에 그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서 이제 어떤 지정학적인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일본이 그 중국 선장을 납포했을 때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제 히토류라는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 세계가 사실 이 히토류라는 자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일본이 며칠 만에 그 선장을 다시 이제 히토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줌으로써 사실 그때 많이 다른 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많이 놀랬죠. 예, 저도 기억납니다. 네. 거의 백기투항을 했잖아요. 네, 거의 뭐 그냥 며칠 만에 바로 무릎을 꿇었는데 예. 그 이유는 사실 히토류 자원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거의 90% 넘게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중국이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1억 3천만 톤 중에 예. 35% 가장 많은 매장량을 중국이 갖고 있는 이야.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예. 중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1950년대부터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 있죠. 예. 중동에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현재까지 거의 이제 이 전체 밸류체인을 장악하려고 네. 하는 상황에서 어떤 자원의 독점으로 인해서 이제 히토류라는 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그 자원 안보 측면에서 좀 각 나라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긴장 상태에 있어서 각 나라가 이제 다방면으로 히토류의 그런 그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광산을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다시 히토류 광산을 이제 재개를 했죠. 그렇다거나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 충격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히토류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당시에 이제 정책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자국 내에 일본 자국 내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제 해저 히토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2011년도부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출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일본은 그 해저에서 히토류 찾는 연구를 계속 수행했고 2011년 그러니까 사실 연구를 그런 그 과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양의 히토류가 해저에 부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유명한 과학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히토류가 해저에 부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처음으로 이제 알렸고 그 이후에 일본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나라가 이게 해저 땅속에 있는 바닷속 땅속에 있는 이런 히토류 자원과 그 외 다른 자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히토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연구원님 네. 정말 죄송한데요. 네. 히토류가 뭔가요? 그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그 용어는 이제 너무나 많이들 그러니까요. 아시는데 정확하게 히토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잠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돌아가 보면요. 원소 주기율표.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히토류라고 써 있는 네. 원소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중학교 과학에서 배운 화학 시간은 예. 그 원자 번호 앞번호인 20번 아이들, 안쪽에. 네, 그리고 예. 뭐 만약에 있더라도 금속 예. 광물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원자 번호 무려 57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 너무 힘든 예. 그 원소였는데요. 히토류는 원자 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타넘족이라고 하는 예. 15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스칸듐, 이투륨까지 해서 총 17개의 원소를 이제 네. 저희가 명칭을 합니다. 히토류라고. 히토류라는 이름이 붙인 것은 이게 여러 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끝에 류라고 붙여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히토류가 사실 추출 기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히토류가 처음 발견이 됐을 때가 18세기인데 이때 히토류 이 원소별로 분리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때는 이 히토류에 대한 탐사 기술도 발달이 많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 지구 내에 지각 내에 굉장히 조금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히토류의 이름 앞에 히자가 붙은 겁니다. 아, 그게 희소하다. 네, 희소한 했군요. 한자 그대로 희소한 흙인데 그 이름 붙은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얘를 발견했을 때 예. 얘는 얼마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원소별로 나열이 원자 번호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사실 추출하는 기법이 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로도 매우 적습니까? 부존량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는 지구의 은이나 납보다도 매장량이 더 높습니다. 히토류가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희소한 흙이라는 또 명칭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 게 굉장히 많은 양이 부존되어 있지만 얘가 경제성을 갖고 있는 광석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지 않고요. 심지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중국 다음으로 그다음에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있는데 이게 전 세계의 매장량의 86%나 이 나라에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야. 네, 그래서 약간 매장량이 몰려 있고 그런 광석이 좀 드물고 그리고 예. 추출하는 그런 게 어려워서 희소하다라는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석유보다 더 한정된 국가에 몰려 있는 형국이네요. 네,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저희가 핵심 광물로 분류되고 있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물들이 석유에 비해서도 더 몇 국가에 더 편제되어 있는 지금 자원입니다. 네. 아마 그래서 이게 육상이 아니라 해저에서라도 히토류를 좀 찾아보고 이걸 경제성 있게 개발해보자라는 이슈가 더 생긴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네. 바다 밑에는 아직 네. 뭐 연구 중이시겠습니다만 네. 히토류가 여기저기 왕창 있습니까? 네, 우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본 과학자들이 2011년도에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따르면 중앙태평양과 남동태평양 1100제곱킬로미터 면적 내에서 육상의 전체 매장량보다 800배 와. 이상의 히토류가 해저 퇴적물에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예.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이 해저 히토류에 대해서 2020년부터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남동 태평양, 그러니까 거의 이제 히토류가 좀 적도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 반경 이건 한 그 100제곱킬로미터에서 딱 5m까지를 계산을 해봤을 때는 히토류 산화물이 약 48만 6천 톤 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예. 예, 이것은 근데 약간 그 하나의 1차원적인 코어의 값을 저희가 이렇게 딱 평균한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정도의 양은 이제 우리나라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히토류 원재료 수입량의 3,300톤의 한 그걸 비교를 해보면 147년치가 이야. 딱 그 100제곱킬로미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사실 그 해저의 히토류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해저에는 그 경히토류보다도 중히토류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뭐 중히토류도 높고 그리고 이제 세륨이랑 안타니아, 이투륨, 네오디뮴 가장 많이 쓰는 네오디뮴, 그다음에 디스프레슘 5종 광종만 하면 2,400억
원의 가치가 이제 거기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이제 저희가 확인이 된 거군요.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유용한 부류가 네, 더 많이 매장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요. 지금 태평양까지 가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 캔 거는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공해상이라서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람이 아무 나라나 가서 공해상의 자원을 캘 수는 없고요. 예. 가장 먼저 연구 목적에 과학 연구, 과학 탐사 목적으로는 탐사선이 공해상의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도 갈 수 있어서 그렇게 탐사를 하고 나서 후에 이 지역이 공해상의 어느 위치가 좀 자원 개발의 목적으로 탐사를 하길 원하는 지점이 오면 예. 그때는 유엔 산하의 국제 해저기구라는 ISA에 예. 광구 신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광구 신청을 하면은 그 광구에서 그 한 10년, 한 15년에까지 계속 이제 줄여가면서 이제 탐사를 할 수 있는 예. 권한을 그 나라에 부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이 광구가 한 5개 정도 인도양과 그 태평양에 이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탐사권을 다 시행을 해서 여기를 정말 이젠 채굴 예. 를 목표로 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그 해저 자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채굴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우선 비용이 너무 실제로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경제성에 있어서 아니면 육상 자원이 다 고갈되어서 이젠 비싸더라도 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경제성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육상에 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그 환경단체들이 그렇죠. 주장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직까지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탐사권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중국이 제일 많이 신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탐사권은 많이 신청을 해서 각 나라가 광구 설정을 해서 열심히 이제 해저 자원 정보를 확보는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뭔가 그 뒤에 개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경제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도 아까 말씀 주셨던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에서 판단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개발권을 받고 나면은 그 신청한 나라에서 예. 제가 경제성 평가할 때는 어떤 그 모든 이제 저희가 그 건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퍼레이팅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모든 비용을 이제 캐펙스와 오펙스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경제성 평가를 아주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어떠한 장비를 실제로 어떻게 해저에서 돌려봤더니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서 개발을 해봤더니 얼마의 비용이 들었다더라라는 레퍼런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얘도 약간 모호한 수치지만 그래도 육상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원거리에 이렇게 해저해토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바로 앞바다에 근해에 뭔가 있으면 경제성도 좀 쉽게 확보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우리 겁니다. 이 주장도 좀 용이할 것 같은데 우리 근해에는 없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이제 살펴봤을 때 주변 해역에 있는 지금 저희가 이미 이제 코어를 많이 이제 따놔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주변의 히토류 농도는 저희가 100 ppm 언저리로 저희가 태평양에 나갔을 때 저희가 최대로 발견한 건 2,600 ppm이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발견한 거는 7,000 ppm이 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100 ppm은 굉장히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수치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해저 히토류가 왜 그 심해저에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또 수행을 해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 주변 해역 같이 이렇게 수심이 얕은 예. 동해도 뭐 수심이 뭐 2,500까지 가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깊이에서도 히토류 자원은 안에 쌓이는 게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안타깝게도 좀 이런 자원 개발 측면, 자원 정보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 연구원님 말씀은 우리 앞바다에는 히토류마저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아주 차분하게 해주신 거네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예.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바다에는 히토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가기관들이 원거리까지 나가서 네. 해저 히토류 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해저 히토류는 뭐 어떻습니까? 바다니까 뭐 균질하게 흩어져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도 포인트를 잘 집어야 굉장히 의미 있는 매장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무한대로 연구비가 무한대로 있고 저희가 탐사 비용이 무한대로 있으면 그냥 태평양 그 넓은 바다를 예. 저희가 그냥 그 바둑판식으로 찍어서 볼 텐데 사실 제한된 연구비와 제한된 그 어떤 그 인력과 시간으로 이제 태평양의 어떤 그 어디에 히토류가 높게 보존되어 있을 것인가를 연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히토류는 바다에서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성되나요? 네, 그 해저 히토류가 높게 보존되는 이제 큰 메커니즘은 사실 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FeMN 옥사이드라고 해서 철, 망간, 산화물에 의한 이제 히토류 고농도 히토류의 그 보존 기작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Fe나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는 Fe나 그러니까 철이온, 망간이온 뭐 그리고 여러 금속 이온들 그리고 히토류도 소스가 주로 대륙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 심해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바닷속 지도에 보시면 좀 높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지각이 생성되는 해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해령에서 이제 지각과 지각이 서로 이제 생성되면서 벌어지게 되면서 그 아래에 있던 그 마그마가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마그마는 올라올 때 이 지구 맨틀에 있는 어떤 그런 금속 물질들을 많이 녹여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 물질들이 얘네가 잡아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제 그 안에 틈새로 이제 올라와서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만나게 되면은 얘네가 식어버립니다. 확 식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단단한 고체 결정화가 되기 전에 얘네가 바로 그냥 물속에 이온 상태로 녹아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해령을 따라서 뭐 철이온이나 망간이온이나 뭐 히토류나 이런 금속 이온들이 같이 이렇게 떠밀려 오다가 둘이, 그러니까 철과 망간이온은 히토류 이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딱 결합을 하게 되면 마치 저희가 그 어떤 응고가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어떻게 가라앉는, 그러니까 즉 해령으로부터의 영향 거리에 있는 위치에서 히토류가 높게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하지만 이게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이 히토류가 농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해령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아주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높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4,500m 정도보다는 그러니까 그보다 얕은 지역에서는 탄산칼슘이 이제 고체화되는 곳이라서 탄산염 보상 심도라고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는 부르는데 그 보상 심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CaCO3라는 탄산칼슘이 역시 퇴적물에 같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히토류 양이 적게 분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어느 정도 더 깊어지는 4,500보다는 더 깊어지는 지역 그리고 해령으로부터의 영향이 있는 거리 그 위치와 그다음에 퇴적률이 그중에서도 좀 낮은 곳 굉장히 낮은 곳 이 세 개가 만족이 되면 이제 저희가 그런 철, 망간, 산화물에 의해 히토류가 높게 보존될 수 있는
이제 지역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건 뭔가요? 네, 또 다른 거는 이 히토류는 생물 뼈나 이빨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붙어요. 그래서 예. 짝짝 잘 붙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기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동태평양, 그러니까 중앙태평양, 남동태평양의 기작이 주로 이제 그쪽이고요. 조금 서쪽에 우리나라 가까이 가서 이제 일본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에 이제 그 히토류 생성 기작은 이제 바이오 아파타이트라고 해서 앞에 바이오가 붙었기 때문에 그 이빨에 히토류가 이제 돌아다니는 해수에 이제 녹아있던 히토류가 여기에 이제 붙게 되면서 예. 그 자리에 계속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해저 퇴적물이 굉장히 다 최근에 쌓였을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100m만 내려가도 몇십 MA의 굉장히 깊은 그 에이지가 쭉 나오는데요. 예. 신생대만 해도 그 모든 시기에 뭐 물고기가 다 뭐 비슷하게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제 바다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살 때도 있고 조금 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었던 과거의 해양 지역을 저희가 이제 유출을 해서 그것도 히토류가 이제 높게 이 지역에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해저 자원의 어떤 그런 분포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떤 현재의 지구의 모습으로 보면은 안 되고요. 과거로 많이 돌려서 그 시기의 위치와 그 시기의 기후 조건, 그 시기의 바닷속의 생물 조건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그렇게 과거의 바다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바탕으로 해서 히토류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잠재적 후보지를 찾는 게 네. 탐사에 훨씬 유리한 지점이 되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 해저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요. 네. 거기에 뭐가 매장되어 있는지 이런 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사실 그 탐사가 나가야 합니다. 예. 배가 나가서 그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가 땅이 있으면은 예. 거기 이제 구멍을 빵빵 뚫습니다. 시추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시추도 하고 또 피스톤 코어라고 해서 이렇게 중력으로 힘을 이렇게 해서 딱 떨어뜨리면 예. 얘가 한 10m까지는 박혀서 올라옵니다. 오, 네. 예. 그래서 직접 해저 퇴적물을 끌고 와서 그 안에 이제 농도를 분석을 해서 여기가 그 농도가 이제 높은 곳이 있으면 그 농도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그 다른 원소들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떤 지질학적인 것을 해석을 할 때는 그 한 가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어떤 다른 지질학적 원소들이 이 지역에 어떠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도 이제 해석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지구물리 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고 안에 어떤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자료를 다 통합을 해서 이 자원이 왜 이 위치에 있었는가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와 비슷한 지질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뚫어보면 예.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지질 탐사 기록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국 어느 정도 유추한다 이렇게 네, 연구를 결정을 하면 통해서, 되네요.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경제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우리 셰일 혁명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초창기 셰일층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가스나 석유를 시추해보자, 개발해보자라는 초기 업자들은 지금 상당 부분 없어졌거나 사라진 회사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셰일층이 도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도심지에서 먼 원거리에 있다 보니 거기에서 뭔가 탐사를 하고 개발을 한다라는 게 처음에 엄청난 시행착오도 혼자 다 감내해야 되고 방법론도 A 방법, B 방법, C 방법 다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살 사람들 정주 여건도 근처에 만들어줘야 되니 숙소라든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 비용을 혼자 감내하다 보니까
네. 결국 경제성이 더 약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시행착오 했던 결과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고 어디를 해봤는지 아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수혜를 본 건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앞단의 그 관측 자료들까지 다 해서 그리고 들어갔었을 때 오히려 이득 본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지는 뭔지 아마 감 오실 겁니다. 이 해저 방금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보다 약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미국이나 뭐 일본일 수도 있고요. 그런 데서 먼저 초기 그림을 좀 그려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안 맞나요? 우선 지금 현재는 일본이 예. 저희보다 한 10년 좀 더 빠르게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일본 과학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돈이 안 되는 네. 연구를 나라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냐라고 예.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들은 대답은 우리는 히토류의 수급에 대해서 어떤 그 굉장히 다방면의 다각도의 수급 방안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기네 나라의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히토류 자원이 굉장히 육상에 부족하고 그 육상 면적이 굉장히 좁은 나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뭐 다각도의 공급망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어떤 그 광산 개발, 육상에 있는 광산 개발에 대해서 협력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재활용, 일본은 예. 특히나 도시광산 그런 그 재활용 기술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대체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자원 안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네. 이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선도적으로 나서서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원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좀 비용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성을 보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물론 일본은 지금 채광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고마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 하고 있는 거를 잘 이렇게 지켜봤다가 네. 벤치마킹이 이 정도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이 정도면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예.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어디에 이 해저 광물 자원이 많이 있는지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광구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떤 네네. 자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뭐 갑자기 세팅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그 해저 그러니까 뭐 해양이나 특히 우주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그 기초 연구 단계에서 탄탄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저는 자원 그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이렇게 뭐 충실하게 지원을 잘 못 해주는 경우도 많던데 어떻게 우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태평양에 이렇게 탐사를 다닐 수 있는 배려도 국가가 좀 제공을 해줬나요? 네,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올해 이제 6월 달에 지난 6월에 연구선 규모로는 거의 세계적 수준에서 제일 좋은 그 지구물리 탐사선 탐해 3호를 이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어떤 탐사 인프라나 뭐 장비 그리고 이제 탐사 그런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되게 그렇게 뭐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는 편도 아니고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2020년부터 연구를 했을 때는 이제 태평양에 제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780개의 그 코어마다 시료를 네. 한 30개의 지점에서 저희가 국제 그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IODP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오션 드릴링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서 이제 무료로 제공을 보내주나요? 받았습니다. 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배가 한 번 나가려면은 최소한 뭐 몇 천만 원의 하루에 네. 몇 천만 원의 비용이 이제 배의 크기에 따라서 매겨지는데 저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이 거의 대부분의 분석비만으로 한 10억 미만의 돈으로 이제 태평양 전체에 히토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지도를 저희가 이제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왜 그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꼭 기초과학 연구가 뭐 당장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자들도 어떤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얻어야지 국가나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가장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예. 거기에 최적의 예산을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물론 뭐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만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를 이렇게 설득하면서 연구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무료로 전 세계에서 공유하는 샘플을 가지고 연구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추와 탐사에 대한 네. 인력 양성이라든가 노하우를 우리가 내부에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직접 배를 독자적으로 갖고 어떻게 보면 현장을 가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어 보여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듯한 얘기를 해주셨기 네. 때문에 일본과 공동 연구하면 우리가 노하우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은 자국 내 영토가 굉장히 넓고 이제 자원이 이미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히토류 자원이나 어떤 해저 속에 있는 니켈, 코발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최근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내게 되면은 예. 불과 얼마 차이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논문을 내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중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자원 정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국제 공동 연구를 하기가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가의 어떤 그 재산이 될 수도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그런 뭐 공유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궁극적인 정보는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일본이 채굴 기술을 알려준다거나 뭐 어디에 가면은 뭐 중국이 뭐 어떻게 뭐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런 그 해저 자원 뭐 주기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배타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의 그런 그 연구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다른 나라와 쉽게 아주 결정적인 정보들은 공유 안 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택지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히토류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 히토류 자원도 전략 물자로 분류되고 있는 광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나름대로 그런 뭐랄까요 통계치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히토류 매년 사용량을 고려했었을 때 육상에서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시점이면 우리가 다 쓰게 되고 이제 해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언제쯤이다. 뭐 이런 시기열이 나온 게 있나요? 네, 그게 딱 언제 몇 년이 지나서 히토류가 아마 육상에 고갈될 것이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나온 자료는 네. 제가 이렇게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국제 에너지 기구 예. IEA가 2023년도에 이런 첨단 산업의 지금 발달, 저희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핵심 광물 수요는 이제 한 40배 정도 앞으로 더 증가가 될 이야.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핵심 광물들이 어떤 그 석유보다도 더 몇 개의 나라에 편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네가 이제 원자재만 예.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자재를 가지고 재련하는 기술, 그 다음에 소품과 이제 부품을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자기네 그 중국이 이제 모든 그런 밸류 차인을 다 차지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거기에서 미국도 지금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관세도 내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역시 이제 자기 그런 기술이라든지 자원에 대해서 점점 폐쇄적인 입장을 저는 취할 것으로 제가 경제 전문가는 예. 아니지만 취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어서 이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제한된 어떤 생산과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자국 각 나라들 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폐쇄적인 정책을 편다면 이치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앞으로 이런 그 자원 확보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절대적인 부존량, 매장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소수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 기조라든가 국제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있어도 못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군요. 네. 앞으로 이제 해저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활하게 캐서 히토류는 걱정 없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향점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지금 앞서서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 뛰어넘어야 될 난관들이 몇 개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어떤 기술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되나요? 제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히토류 사용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원자재 사용량은 많지 않고 대부분 소재, 그 부품이나 이제 소재로 다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수입해서 이제 쓰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이루어져서 저희가 반도체나 어떤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런 지금 이렇게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재 부품이나 그 위의 단계까지 그래서 완제품까지 모든 그 수출을 이제 본인들이 다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원자재의 수출을 아마 중국도 제한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쓰는 거에 급급하다 보면은 그리고 일본도 역시 이제 뭐 그런 소재나 부품에 있어서 중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본도 압박을 받을 테니 그런 거에 있어서 아마 소재나 부품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뭐 최근에 뭐 요소수 같은 경우나 이런 면에서 딱 중국이 끊어버리면 저희가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 우리가 이게 적게 쓰건 많이 쓰건 이게 산업 구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 자원이 계속 수급되거나 이 자원이 또 우리나라에서 확보가 되어서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운스트림에 내려가는 그런 그 산업 구조에서 조금 잘 다 모든 그런 그 체인이 다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네. 근데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자원 얘기하면 늘상 등장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네. 지금까지 히토류 얘기하시면서 일본, 중국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미국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혹시 미국은 히토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뭐 지질적인 여건에 있는 건지 미국 상황은 어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미국도 한번 중국에게 좀 서로 갈등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적이 예. 있었잖아요. 2017년도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도 이제 서로 이제 뭐 관세에 대해서 중국 상품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관세를 내면 중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들이미는데 많은 카드가 이제 히토류 카드였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히토류를 너네한테 팔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카드가 많이 등장한 게 이제 히토류 카드였고 예.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히토류라는 자원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미국은 사실 그 자원에 있어서 미국 자체는 원래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민간 차원으로 이렇게 국가가 이제 놔둔 상태였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2017년도에 백악관 행정명령으로 예. 희유금속 확보 전략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례적으로 미국이 국가 주도의 자원 확보 전략을 내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폐쇄된 마운틴 패스 광산을 다시 이제 재개를 했고 하지만 미국도 중간에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재련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원자재를 캐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기술이 이제 이게 산업이 없어지면 또 사람이 없어지듯이 그렇죠, 기술도 그렇죠. 없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주나 미국은 그건 또 중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물론 그 이유도 있고 환경 오염도 있습니다. 예. 히토류가 워낙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재련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안심인 게 그 육상에서 예. 이제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저 히토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탐사나 이런 거는 활발하게 하고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그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 해저 자원까지 열심히 이제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미국도 그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유,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미국은 진짜 끝까지 부러운 나라네요. 히토류마저도 또 네, 있고.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아유, 우리 땅은 왜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마저도 해저 히토류를 비롯해서 육상에서도 히토류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히토류 부분에서는 석유와는 좀 달리 네. 수급을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래하려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지원과 관심이 있으면 좋을지 그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현장의 배에서 이제 일하는 연구자로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 구조든 경제 구조든 어떤 저희가 이제 당장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니면 또 어떤 게 딱 어떤 기술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좀 장기간의 투자와 좀 이렇게 지속적인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 기초과학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이 대폭 깎여서 예, 많은 연구가 중간에 좀 많이 축소돼서 진행이 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이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 확보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그런 그 과학적인 거에 있어서 저는 위에 있는 연구나 이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래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라던가 기초 연구도 굉장히 좀 이게 있어야 이제 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팀에게도 너무 기쁘게도 내년에 저희가 이제 태평양에 직접 나가서 네. 예전에는 태평양에 나가지 않고 다른 나라가 이제 얻어온 시료를 썼기 때문에 사실 너무 오래된 시료였고 네. 저희가 원하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는데 직접 이제는 되게 직접 그 해저 바닷속에 있는 코어도 얻고 저희가 이제 신규 취향한 탐해 사무를 활용해서 예. 그 아래에 히토류가 어떤 모양으로 부존되어 있는지도 이제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연구자로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국가에 좀 도움되는 좀 좋은 연구 결과를 저도 가져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기초과학이 당장 어떤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어떤 반열에 올라간 국가라는 건 아무도 의심 안 할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윤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